어른으로서 민망하고 미안하고 나라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사명감 같은 것도 조금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김누리 교수님 책이고요. 김누리 교수님 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한 책은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절망적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제 고등교육을 하다가 초등으로 내려온 지 이제 내년 되면 7년 차거든요. 초등아이들을 가르치면서부터 정말 이 나라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 됐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그때부터 이 나라 아이들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조금 생겼어요. 고등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학업의 끝물이어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 발등에 지금 떨어진 대입이라는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등은 조금 다르잖아요. 당장 대입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아닌데 오히려 고등학생보다 더 끔찍한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초등아이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 보여서 어떻게든 이 나라의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교육사업 전체가 불행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누리 교수님이 프롤로그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책에 내내 나오고요. 김누리 교수님이 독일에서 수학하신 분인데 그 자녀분들도 독일에서 수학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교육 현실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따지는 우위 경쟁에서 앞서려는 게 가장 큰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무슨 일이든 몇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달라 보이고 객관적으로 보이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누리 교수님 책을 읽어보는 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 나라에는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갈등들이 산재해 있는데, 사실 내 앞길이 구말리어서 우리 가족 살기가 바빠서 남일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고, 산재해 있는 모든 갈등들은 누군가가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른들이 그 갈등들을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그거는 다음 세대로 유예시키는 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않은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들은 결국에는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겠죠. 독일에 목적 낙관주의라는 단어가 있다고 책에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목적 낙관주의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러 낙관적인 태도를 가장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건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이 퍼져 있는 행태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책에서 교수님이 목적 낙관주의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의 목적을 두고 우울할지언정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힘낼 수 있어, 나는 충분히 행복해 라고 낙관적이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그 목적 낙관주의란 말은 독일인보다 한국인한테 더 어울리는 말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독일인들한테는 목적 낙관주의라는 단어를 생성해낼 만큼 그게 생경한 단어라면, 한국인들은 오히려 모두가 그렇게 살아도 그런 단어조차 만들지 않을 정도로 그게 이미 우리의 문화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찾아낸 영어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더 효과적인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전국에서 이제 수강해주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책 소개시켜드리려고 다시 한번 읽은 것까지 총 이 책을 3번을 읽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김누리 교수님 책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얼굴을 보기가 진짜 좀 어른으로서 민망하고 미안하고, 너희들을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실에 계속 공부만
공부만 해야 되는 쳇바퀴에 밀어넣은 게 어른들일 텐데, 그런데도 나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 아이들한테 말하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번씩 김누리 교수님 책을 읽고 나면 아이들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저도 염세적이 됐다가 회의적이 됐다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김누리 교수님을 너무 존경하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는 지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을 너무 많이 봤고 한국에서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결국 지식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저는 대학 시절 내내 고민을 했었고, 배운다는 건 실천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그 회의론에 너무 오래 빠져 있다가, 왜 한국인들은 행동하지 않는가, 왜 그럴 거면 뭐 하러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책을 읽건 제가 강연을 하건 제가 책을 쓰건, 저는 교육계에 있는 한 저도 김누리 교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과의 싸움은 외려 쉬웠다. 용기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 모순과의 싸움이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냉철한 지성을 요구한다. 김누리,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중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지만 한국인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한국인은 무한 경쟁 속에 각자 도생하는 개인들이다. 지구상에서 사회적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천대받는 공동체는 없다.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개인들. 진짜 깊이 박히는 말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숨을 쉬고 잘 자라서 성인이 되고 매일매일을 살아 숨쉬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누구나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한국에서 살아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이 나라에서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됐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불행을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태어났던 1980년대를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같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응답하라 1988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처럼 각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정말 동네 골목마다 평상이 있었고, 어른들이 삼삼오오 모여 계셨고, 그때는 정말 어느 집에 뛰어들어가서 물을 달라고 해도 물을 줬고, 밥도 잘 얻어먹고 다녔고, 모두가 모두를 함께 키우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덜 외로웠던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는 세상은 어쨌든 우리가 만든 문화 공동체일 텐데, 아이들이 외로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초등학생들을 보면 문을 열고 엄마 차를 타고, 문을 열고 학원에 들어가요. 문을 열고 학원에서 나와서 엄마 차를 타고 문을 닫고, 문을 열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문과 문 사이에서만 살고 있고 그렇게 많이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학원으로,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과연 행복할까? 매일매일 행복할까? 그 생각을 저는 매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3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관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최근 독일 교육을 주제로 시민대상 강연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다. 독일과 한국의 교육을 비교하는 대목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처한 끔찍한 현실과 부모들이 느끼는 분열된 감정을 얘기할 때면 의례 중년 여성 몇 분이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곤 했다. 한 번은 강연이 끝나자 한 분이 다가왔다. 중간에 자리를 떠서 미안합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저도 블로그에 매일 비슷한 맥락의 글을 쓰고 있고, 그동안은 외부 출연을 좀 많이 했었죠. 거기에 올라오는 댓글 중에 공감해 주시는 글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그런 류의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들 마음도 저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발로 뛰어주고 계시는 분인 거니까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한국의 교육 현실을 독일처럼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이런 활동도 마찬가지고,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런 시간의 발자취가 남아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 교육 환경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독일 교육은 한국 교육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독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등수로 줄 세우지 않는다. 아예 석차라는 것 자체가 없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교육의 기본 정신이기에 부진한 학생의 첫 번째 도우미는 항상 동료 학생이다.
다양한 차이가 있을 뿐 획일적인 우열이 없으며 다채로운 개성이 있을 뿐 1등도 꼴찌도 없다. 학생은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부모는 학교 교육에 만족한다. 우리가 교수님처럼 모두 같은 상황에서 독일 유학을 해볼 수도 없고 같은 경험을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없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저는 간접 경험이라도 이렇게 우리도 발전해 가면 어떨까라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야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의 책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이 지옥 속에 밀어 넣을 자신이 없어요. 출산율 저하를 화제로 5명의 대학원 여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차였다.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에 깜짝 놀라 이유를 묻자 한 학생에게서 돌아온 답이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20대 중반의 여성들이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해 이 정도까지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 어린 시절부터 숨막히는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 환경과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상처, 좌절과 분노로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 사회에서 아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물음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동안 알쓸범잡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많이 시청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프로파일러 분들이 나오셔서 범죄자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강력 범죄자들의 사진이 화면에 공개되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진이 공개되면 그 사람들의 인상도 조금 유심히 봤던 것 같고 프로파일러 분들이 분석해 주는 그분들의 성향도 조금 자세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이유가 원인이 뭐였을까에 대해서 계속 궁금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의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계치를 넘어서는 고통은 그때부터 사람을 조금 엇나가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내면이 뒤틀리는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강철도 잘 두드려서 연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 쓸 수 있겠지만 너무 두드려서 없애버리면 달아 없어지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이들 세대는 먹을 게 없어서 막 배를 굶고 밥을 못 먹는 1960년대 그 시절의 세대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고민의 경도는 분명히 그때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세대가 자랐을 때와도 달라요. 이 아이들한테 밥도 못 먹고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가던 그 시절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에게는 밥은 당연히 먹는 거고 학원도 내 친구들 다 가니까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겪어낼 수 있는 고통의 경도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내가 느꼈던 그때의 고통에 비하면 너는 편해라고 말해버리는 건 어쩌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문제시화되는 것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기성세대의 눈으로 자꾸 현실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에서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지금 20대도 우리랑은 전혀 세대가 다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공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꾸 내가 자랐을 그 시절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초등학생들을 매일 상대를 하다 보니 내가 지금 10살이고 내가 지금 12살이라면 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잠시 간식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학원, 학교 공부에 묶여 있어야 되는 이 생활을 나라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 정말 많이 해보거든요. 지금 나한테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고 10살의 나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일 합니다. 독일에서 가장 부러운 것을 하나만 택하라면 나는 주저없이 시위하는 초등학생을 꼽겠다. 잘 달리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볼 잘 차는 축구 대표팀도 부럽긴 하다. 하지만 내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진 못한다. 유학 시절 아마존을 살려내라,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라고 외쳐대는 초딩들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재작년 베를린에서 그런 초딩 데모대와 마주쳤다. 폰 볼트 대학과 브란덴부르크 문 사이 운터데린덴 거리에서 차선 2개를 차지하고 200~300명쯤 되는 초딩들이 대열을 이루어 행진하고 있었다. 모두 10세 전후의 어린 학생들이었다.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고 적힌 현수막이 나부꼈다.
현재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거나 2025년에 대입 입시 요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셔도 저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점점 더 의견이 없는 아이로 성장해 갔던 기억이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기억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에서 공교육을 받는 모든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모두 죽이고 점점 의견이 없어지고 발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특히나 어른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탈개성화의 과정이 우리나라 공교육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누리 교수님이 책에 이 말을 쓰신 걸 저도 읽으면서 10살 전후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죠.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길에서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지면 어떨까? 저도 상상을 해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머리에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생들 자퇴가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공감 안 하실 학부모님은 지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매일 학교에 가고 우리나라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나라의 주춧돌이 이렇게나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져가고 있는데 어쩌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건 교육 현실이 조금도 바뀌지 않아서인 거 아닐까요? 홈스쿨링을 금한 2010년 브레멘 최고행정재판소 판결문을 보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배울 수 있는 사회성이 떨어지고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이 약화되며 책임감을 배울 수 없다. 고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타인과 어우러지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으며 당연히 학교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사회적 감수성이 결여된 교육, 인성보다 수월성을 앞세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많이 충격을 여러 구절에서 받긴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우선 행정재판소에서 홈스쿨링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고민이랑 숙고를 했다는 게 저를 첫 번째로 놀라게 했던 이유고요. 둘째로는 독일이라고 해도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가 다수는 아니었을 텐데 다수가 아닌 그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할 만큼 단 한 명의 아이도 사회성이 없는 아이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에 제가 두 번째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우리나라와의 비교인데 우리나라 공교육이 모든 아이들의 사회성을 2% 깎아먹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에 세 번째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올라오는 기사에 이제 영어 유치원을 없애겠다는 논의가 있다라는 기사가 자주 올라와서 저는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 기사니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원인을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이 조기 교육의 원인은 아니거든요. 영어 유치원은 조기 교육의 결과죠. 그런데 그 결과 중에 하나를 없앤다고 해서 원인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을 했더니 학교에서 영어를 ABCD부터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1대1로 교육을 받고요. ABCD를 배우고 난 아이들은 1대1로 라이팅 교육을 받습니다. 그 라이팅 교육을 받은 내용은 매일매일 아이가 쓴 라이팅 내용과 그리고 어떤 부분을 커렉팅 했는지 그리고 그 커렉팅한 결과와 정답까지 매일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머님한테 브리핑이 피드백으로 전송이 돼요. 만약에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영어 교육을 한 번을 시키지 않았어도 학교에 가면 그렇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영어 유치원에 굳이 보낼까요? 물론 그 상황에서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영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은 대다수의 어머님들은 대체 이 영어 교육을 공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지도 않고 어머님들로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실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영어 유치원이 원인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 방식은 지금 저희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몇 학년 아이가 와도 이 아이가 파닉스를 해야 되면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파닉스에서 시작을 하고 파닉스가 끝나면 바로 라이팅을 하고 라이팅을 통해서 아이가 어순부터 배우고 그 위에 단어를 올리고 그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아이 속도에 맞춰서 영어 교육을 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도 경쟁 교육에 빠지지 않고 자기 실력에 맞춰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영어 실력을 늘려갑니다. 제 꿈과 제 목표는 이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가 영어 교육을 받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영어에 유창한 어른이 되어서 성인기를 맞는 게 제 꿈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김누리 교수님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한국 교육에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급진적으로 들릴 뿐이지 그게 일상적인 현실이 되고 나면 사실 급진적이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공격할 의견이 아니라 숙고해볼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보실 여지를 열어두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해야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구매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나라에 사는 교육자의 한 명으로서, 어른의 한 명으로서 절대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교육 현실에 대해서 저도 개선해 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한 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김누리 교수님 제가 언제나 응원하고요. 저도 교수님 가시는 길에 조금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